예, 안녕하세요. 음, 저번에 약속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 철도 신호 기기와 신호 공학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꼭 올린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번 주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음, 이 교재는 동양대학교에서 교재를 만들었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공개를 하지만 이 교재에 대해서 바깥으로 유출하시거나 뭐 편집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의 이번 첫째 시간은 철도 산업의 발전과 전망에 대해서 신호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철도가 어떻게 발전이 되었고 또 철도 신호는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또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도 있을 거고요. 또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래에 어떤 직업 또 어떤 미래에 대해서 궁리를 좀 하시는데 모색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철도 신호는요 앞으로 되게 많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저 전망이 상당히 밝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의구심이 좀 들 거예요. 산업이 발전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발전이 되는 것들, 철도 산업 또는 신호의 발전이 여러분들한테 바로 미터가 될 수 있다.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강의를 좀 따라오시면 여러분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를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드릴게요. 저는 김영석이라고 하고요. 어, 한국철도대학교 지금은 교통대학교로 바뀌었죠. 어, 전기신호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철도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했고요. 나름 철도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히. 그리고 이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요. 한국철도공사, 예전에는 이제 철도청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철도공사 또는 코레일이라고 말하는 데서 21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 한길테크 이사로 2년 정도 근무했었고요. 이 한길테크는 철도 신호 설비를 시공하는 업체입니다. 거기서 제가 2년 정도 근무했었고요. 동양대학교 철도전기융합과에서 20년부터 계속 강의를 해왔고요. 현재는 학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력을 좀 보시면 여러분은 이제 좀, 이 사람이 철도 신호에 대해서 신호 쪽에서 굵은 뼈가 다 굵었구나. 전문가구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철도공사에서 계속 근무를 했었고요. 또 시공업체인 한글테크에서도 근무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동양대학교에서 신호 쪽에, 철도 신호, 전기 쪽에 강의를 하고 있는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히.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뭐 전문가의 얘기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철도 신호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철도 신호라는 건 어떤 건지 변천 과정을 좀 역사를 좀 이렇게 보시면 훑어보시면 신호공학 또는 신호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엔 철도 신호 일반에 대해서 변천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왜 이 공부를 하셔야 되나, 이 공부를 하시면 어떤 도움이 되나, 그런 의구심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제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철도 신호에 대한 신호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고요. 중간중간에 철도 신호 기사 또는 산업 기사에 대한 문제를 제가 좀 풀을 거예요. 풀어드리면 아, 그렇게 어렵지는 않구나라는 걸 아마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어떤 게 궁금하시냐? 철도 신호 기사나 산업 기사가 내게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으실 겁니다. 철도 신호 기사나 산업 기사가 코레일이라든가 서울교통공사라든가 각 교통공사들, 5개 교통공사들, 그리고 철도 운영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운영 시스템을 뒷받침해주는 보이지 않는 300개 정도 되는 협력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취업을 하시려면 철도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증이 꼭 필요합니다. 가점이 돼요. 적게는 3점에서 많게는 5점까지 이렇게 가점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격증을 따게 되면 그 현업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 운영기관의 신호계통, 그리고 메이저급 회사라든가 또는 경전철, 지금 뭐 GTX 그런 쪽에 취업하기가 되게 쉽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협력회사 쪽에도 되게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메이저급 협력회사들이 있습니다. 연 매출이 1,000억이 넘어가는 뭐 그런 큰 기업부터 시작해서 소소하게는 몇백억씩 매출을 올리는 그런 기업들이 한 300개쯤 돼요. 그런 곳에는 물론 그 자격증 없이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 협력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받는 대우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 연봉이잖아요. 급여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게 줘도 협력회사 같은 경우는 연봉 최하 3천 이상은 줍니다. 제가 3천 이하라고 말한 거는 리미트, 최저고요. 보통 한 좀 힘든 곳은 한 3,500에서 그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3,400, 500 정도. 그리고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면 최하 그 정도는 취업하게 되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생활이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좀 걱정이 없어야 여러분의 삶을 제2의 삶, 다른 삶을 꿈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가 그 코레일에 있으면서 또는 이 신호계통에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시집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내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고 내가 꿈꾸는 세상을 이룰 수 있는 게 경제적인 뒷받침이 돼야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좀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신다면 그 코레일 같은 운영회사라든가 협력회사 같은 데서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시고요. 안정을 이룩하시고 그 경제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어하는 일들, 그 일들을 하실 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또 그렇게 왔고요. 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철도 신호기사나 산업기사를 그 자격증이 좀 독특합니다. 여러분이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은 되게 많은데 자격증 실제로 없어요. 많이 그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을 맡긴다 그러죠. 대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회사에 자격증을 맡기고 내가 출근을 자유롭게 하게 되면 그 수당을 줍니다. 자격증 수당을. 그게 적게는 100에서 많게는 한 150까지. 괜찮지 않나요? 내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신의 자격증을 대여함으로써 이거는 공식적으로 사실 대여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죠? 비공식적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각종 회사에다가 내 자격증을 맡기고 내가 정상적인 출근을 하게 된다. 그
그 하나만 가지고도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도 월 100에서 150 정도는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사 정도가 되면 철도 신호 기술사가 되면 200에서 250까지도 가능합니다.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연금을 몇십 년을 봐도 100 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뭐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군인 연금, 교직자 연금 빼놓고 일반적인 연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30년을 뭐 80에서 뭐 30에서 80 막 이렇게 봐도 나중에 65세 이후에 내가 넣은 것만큼도 못 받아요. 그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그런 거 생각한다면 노후에 기반이 되는 자격증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 거 생각하시면 꼭 자격증을 좀 따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제가 이제 이제 이 강의 중간중간에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호는 자, 여러분, 신호가 뭘까요? 신호. 우리가 그냥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좌회전 신호, 우회전 신호, 깜빡이를 넣어주죠. 그죠? 이거는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뒤에 따라오는 차량한테, 운전자한테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또는 왼쪽으로 가겠다라는 거를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사를 뒤에 있는 차량들이 미리 알아서 이 차가 왼쪽으로 가겠구나, 오른쪽으로 가겠구나, 또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 차가 지금 정차를 하겠구나, 그런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되게 편하겠죠. 미리 알고 있으니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뭐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신호라는 거는 서로 떨어진 곳에서 미리 약속된 일정한 부호나 표식,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의사를 소통하는 방법이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철도 신호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교통 신호도 있고요, 항공 신호도 있고, 운항 신호도 있습니다. 해운에서도 각종 신호들이 많이 있죠. 그죠? 우리 모르스 부호라고 해서 따닥따닥따닥 하는 것도 다 신호의 일종이죠. 그죠? 이렇게 서로 떨어진 상대방한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 어떤 일을 해라라는 표식을 주는 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신호다. 그런데 철도는 그러면 어떻게 신호를 줬을까요? 초창기에는 이 지상에서 운전취급 요원이 기관사한테 손으로 신호를, 즉 수신호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으로 막 제공하게 되면 어때요? 되게 위험하겠죠. 그죠? 물론 지금도 이런 신호는 없진 않아요. 예를 들면 양파를 올리면서 열차 진행 방향을 알리고 양파를 내리면 정지를 한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런 어떤 신호를 하지 않을 때는 너는 무조건 서라 라는 이제 안전측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안전측 동작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신호를 하지 않을 때는 너는 진입하면 안 된다. 내가 꼭 양파를 올리면 넌 들어와라. 양파를 내리면 서라. 이게 이제 간단한 수신호예요. 손으로 하는 신호. 이 수신호는 그 당시에는 제동거리가 길고 또 열차 제동도 불안전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제동을 건다고 해서 열차가 금방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열차는 워낙 육중한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되게 깁니다. 타 교통수단에 비해서. 비행기보다도 더 제동거리가 길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시속 100km 정도를 가고 있는 양경열차 같은 경우에 비상 제동을 때리면 한 700 정도, 빨리 사야 700m를 그냥 공주합니다. 발은 못 써요.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 100km면 한 200m 안쪽에서 쓰죠. 150m 정도면 쓰잖아요. 그죠? 비행기도, 그렇게 빠른 비행기도 제동을 걸면서 오면 200~300m면 완전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급브레이크 밟을 때 얘기죠.
이렇게 제동거리가 불안할 때, 그럴 때 이제 수신호를 쓰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다. 그럼 수신호가 없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제 여러 가지 계속 신호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1841년, 이게 이제 우리 열차가 윌리엄스가 1827년인가 아마 그 증기 기관차를 증기 모터를 발견을 해서 최초의 증기 열차가 침목, 나무로 만든 침목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1841년에 간단한 어떤 게 있었냐면 전신기, 지금 떠닥떠닥하는 전신기죠, 그죠? 그래서 선행열차가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이 전신자들이 전신 취급을 해서 각 역마다 어디 열차에 몇 열차가 지금 열차가 통과하고 있다, 터널 안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 뒤따라가는 열차는 천천히 가라라든가 그런 전신원들을 각 역에 배치해서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후속 열차가 있을 때, 뒤 따라가는 열차가 있을 때는 선행 열차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는 탑승을 합니다. 후속 열차에 탑승을 해서 내가 통표라는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어떤 표식, 그게 돼서 단선 구간의 폐색 취급을 한 구간에 열차 하나만 보내게 하는 그런 취급을 확실하게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하다 보면 철도 용어의 철도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들이 좀 많이 발생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풀이를 해드려야 될 건데 중간중간에 이 풀이에 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앞으로 좀 나가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적정하게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거는 좀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용어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만 몇 번 반복되지는 설명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전체적으로 좀 생략하는 방법으로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통표 수수라고 이렇게 고리를 역무원이 기관사한테 전달을 하죠, 그죠? 또는 이거 좀 전달 받는 걸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저 사람이 안 하고 통표 수역이 또는 통표 수수기 해가지고 통표 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통표가 뭐냐면 모양이 5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요 고리가 지금 보이죠, 그죠? 이 고리 안에 손으로 이렇게 고리 안에 뭐 별표라든가 원형이라든가 별표라든가 삼각형이라든가 별 모양이라든가 네모라든가 이렇게 그 쇳덩이? 예, 쇳덩이인데 엽전 알죠? 우리 엽전을 크게 확대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엽전에다가 저런 모양들을 그려서 한 구간에는 열차 하나만 보내자, 그걸 폐색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통표를 주고 기관사가 받으면서 거기서 다음 역까지 갈 동안은 이게 통과하는 표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역에서 저 역까지 갈 수 있다, 가도 된다. 그러니까 그 한 구간에 열차 하나만 보내면 되겠죠, 그죠? 한 구간에 이렇게 정거장이 있으면 이 한 구간에 열차 한 대만 보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때 이 통표를 주게 되면 열차 하나가 이 하나만 가지고 다음 역에 도착할 때까지, 여기 도착할 때까지는 열차를 집어넣지 말아라. 그렇게 좀 원시적입니다. 예, 원시적으로 특히 통표를 수수합니다. 이게 이제 밑에 보는 게 수색역의 통표 폐쇄기입니다. 이렇게 딸랑딸랑 전화를 하고요. 그래서 밑에는 이제 통표를 넣고 위에서 여기는 통표를 넣는 거고요. 여기 통표를 뺍니다. 이렇게 빼가지고 거기서 기관사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도착하면 다시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예전에는 한 역과 한 역을 통표 폐색식을 개발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열차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을 했고요. 1907년에는 연동 폐쇄 장치라고 해서 이제 이런 통표를 생략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앞구를 통해서 이렇게 열차를
열차가 있다 또는 열차가 간다, 열차가 도착한다, 그런 어떤 표식들을 전기를 사용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연동 폐쇄 방식에 의해서 고정 폐쇄 방식인 자동 폐쇄 장치가 개발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이동 폐쇄 방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공위성까지 사용하는 방식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한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좀 짧긴 하지만 이렇게 제가 철도 신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한 챕터가 끝나면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시험 문제를 풀 겁니다. 시험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철도 신호 기사나 철도 기사 시험 문제 나오는데 신호기기나 신호공학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겠구나. 비슷해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들을, 강의하는 것을 따라오시면 공부하는데, 나중에 시험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급적 자세하게 현장 경험했던 것들을 이론과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만나기로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